투자와 관련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오늘은 PBR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4개월 전 영상을 보시면 PER, PBR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PBR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PBR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PBR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개월 전의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세법에도 보면 PER, PBR 갖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업을 평가할 때 예전에는 이제 이걸 50대 50 비중으로 뒀다가 지금은 이익의 비중을, 그러니까 북밸류 비중을 줄이고 이익의 비중을 높이고 이런 중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PBR을 하고 PER 두 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PER을 90 정도의 비중을 두고 PBR을 10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먼저 PBR이 뭐냐? P라고 하는 건 프라이스, B는 북밸류가 되죠. 북밸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본. 또는 이걸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거기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나면 남는 순자산, 이거를 장부가치, 북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B가 되는 것이고, 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시장에서 주가가 얼마라 해서 전체 발행주수하고 지금 시장 가격을 곱했더니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더라,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죠. 이게 분자로 놓고 장부 가치를 분모로 놓으면 몇 배 이런 관계가 나올 건데, 이때 몇 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밸류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이 기업이 자산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1,000억이 있는데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000억이다. 그러면 이 기업이 투자한 거는 사실 이 기업이 자본 출자를 했거나 주주들이, 또는 중간에 이 기업이 이익을 벌여가지고 자본을 더 키워왔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한 건데, 이게 전체 금액이 그냥 원가 기준으로 1,000억인데 시장에서 2,000억을 평가해 주면 이 기업이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이 1,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아니고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PBR이 0.5배가 되죠. 야, 너무 싸다. 시장이 잘못하고 있네. 너무 싸다. 이거 1,000억을 투자했는데 이걸 500억밖에 평가 안 하다니 시장이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런 가치주,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래 가면 돈 번데 이거 사자. 이게 이제 가치 투자,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에서 제일 밑에 있는 레벨에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식의 투자는 안 해요. 근데 PBR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이 PBR이 낮다, 1배도 안 된다, 한국 싸다,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 PBR이 낮은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연결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먼저 PBR이 위험한 거는 저평가된 기업과 좀비 기업의 구분이 안 가요. PBR이 낮다라는 거는 좀비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그걸 합니다. 전체 기업들, 그러니까 전체 기업,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들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들의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다 집계합니다.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작년 거를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에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매출을 했겠죠. 근데 매출 안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습니다. 원자재도 들어가고 공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겠죠.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나면 그 이익이 나올 건데, 매출이 이익이 나올 건데, 여기다가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또 비용이 있어요. 본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본사 건물 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이제 영업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거 빼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영업이익을 갖고 이자도 내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야 되고 또 투자 재원으로 기업이 유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더 큰 거를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기업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나? 그러면 주주들한테 줄 것도 없고요, 세금 낼 것도 없고요, 기업이 그 돈을 유보해서 뭐 투자 재원으로 쓸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작년에 3분의 1이 전체 기업의 3분의 1이 넘더라고요. 전체 기업 3분의 1이 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BIS가 2016년에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좀비 기업에 대한 리포트인데 비상장 기업들 말고 상장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14개 나라의 상장 기업을 갖고 좀비 기업을 규정을 했는데 그때 좀비 기업을 규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일단 신생 기업들 돈 못 버는 기업들 많죠. 근데 그거는 좀비라고 부를 수 없죠. 아직까지가 이제 아주 어린 단계니까 커가면 돈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업력이 10년 넘었다는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 해에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1 미만이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업계 평균보다 PBR이 낮은 기업. PBR이 낮다라는 걸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할 때 이 기업의 앞으로 성장성은 없겠다. 설비는 많은데 이 설비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이 설비 1,000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 2,000억씩 시장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설비 1,000억 투자했는데 돈을 못 벌 것 같다. 그러면 이 설비 원가는 1,000억 들었지만 지금 시장 값어치는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북밸류는 2,000억인데 시장에서 프라이스는 500억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PBR 0.5배로 아마 업계 평균보다 아마 낮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좀비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PBR은 낮다라는 것은 저평가됐다가 아니고 뒤처졌다. 사람들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갖고 적용을 또 해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그런 리포트를 냈던데 2016년에 BIS가 낸 리포트를 보면 전 세계 14개 나라에서 상장 기업들 중에서 한 6% 정도가 이런 좀비 기업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왔어요. 최근에 한국은행 리포트를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봤더니 이게 2016년 정도에 6% 정도 하다가 작년에는 거의 10%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 기업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좀비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다. 그리고 업력은 10년 넘었다. 이제 안정될 만한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해서 이자도 못 갚는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PBR이 낮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PBR을 나쁘게 해석한 것이죠. 근데 PBR을 낮다라는 걸 좋게 해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도 그런 경우 많았는데 PBR 낮은 기업에 투자해서 같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같이 투자는 돈 버는 길이에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역사를 꽤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PBR 낮은 기업들이 시장이 외면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맨날 핫한 주식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핫한 걸 찾아다니고 지금 핫하지 못한 거는 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저평가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음 바뀌어가지고 또는 세상이 좀 더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고 이러면 요거 사서 나중에 비싸질 때 파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PBR이 낮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사양산업이고 좀비 기업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지금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 뿐이고 지금 이렇게 투자했는데 앞으로 이거 투자해 놓은 거 돈 벌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떠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그동안 꽤 그래 왔어요. 저는 그게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 시대의 사람이고 워렌 버핏은 그런 종목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추려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시작한다면 또는 2010년부터 시작한다면 워렌 버핏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술 혁신 때문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기술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가령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20년대 영국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영국의 그 내륙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거는 운하가 했어요. 뭐 마차 타고 물건 얼마나 실어 나르겠습니까? 저 마차는 저 언덕도 하나 못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근방에서나 마차 타고 물건을 실어 날랐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화물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배를 타고 많은 물건이 한 번에 이렇게 운송되어 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마차를 타고 이 도시의 주위까지는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전부 다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운하 관련주들이 제일 핫한 주식이었습니다. 경기도 많이 타고 뭐 주식에 대한 스토리가 많죠. 지금 뭐 어디서 뭐 화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리고 이번에 새로운 물건이 신대륙에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잘 팔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거래가 일어났겠죠. 근데 1820년대 철도가 깔린단 말이죠.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서 배가 들어와서 그냥 그까지 가면 되겠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근데 그게 아니고 큰 항구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물건 내려서 기차 타고 곳곳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강이나 바다 도시가 아니더라도 내륙의 도시들이 이제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철도를 본 사람은 운하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싸도 철도하고 철도 IPO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1800년도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운하 관련주는 썰렁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죠. 물론 이게 한순간에 망하지는 않아요. 한순간에 망하진 않고 철도가 뭐 한순간에 그 깔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철도가 진짜로 운하를 대체하는 데까지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철도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워렌 버핏이 활동한 시기는 흔히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대충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산업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일단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산업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흔히 말하는 로테이션이 발생하죠. 어떤 산업은 먼저 가고 다른 산업은 뒤에 가고 전부 다 하나의 경기 사이클을 타고 또 돌고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지 이거는 사양 산업이고 저거는 무조건 되고 이런 산업은 일단 기술 혁신이 없으면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기술 혁신은 모든 걸 다 뒤바꿔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될 거는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만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이 없을 때는 사회동포예요. 우리 다 같이 될 거야. 뭐 좀 누구 앞에 가고 누군 뒤에 가는 것 뿐이야. 뭐 해봤자 50보 100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뒤떨어져 있는 애를 사서 얘도 자기 기회가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단 말이죠. 워렌 버핏은 정확하게 요 시기에 물론 그 이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 시기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워렌 버핏이 그 최고 선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60년대 3차 산업혁명 이후로 2010년대 다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겪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뭐 바뀌는 방향은 우리가 대충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번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사람들이 지구 환경 변화에 좀 더 많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온실가스 이런 거 뭐 그러니 많이 뭐 하다가 최근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게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게 우리가 지구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게 196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따져보니 박쥐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넘어온 거는 불과 100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래서 지금까지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인데 그 중에서 4개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했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근데 그 중에 3개가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이번에 나온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그 사스 2002년에 나왔던 사스 2002년 3년 그다음 2012년 메르스 그리고 이번 2019년 2020년 이 바이러스는 사스2라고 바이러스 명칭으로는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죠. 근데 이게 100년 전부터 인간한테 넘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개발, 나쁘게 이야기하면 파괴하면서부터 발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급격히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확률은 낮지만 발생 가능한 확률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바이러스 또는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전기차의 열풍이 확 불고요. 테슬라 현상은 그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만 하면 뭐하나? 전기차 결국은 전기를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줄여라, 석탄 발전 줄여라, 전기차 만들자 이쪽으로 급격하게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꼭 가야 될 아주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아요. 논란은 많습니다. 아니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구온난화라는 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이러스를 사태를 겪으면서 전기차, 석탄 발전 줄이자 가는 게 맞냐? 근데 사람들이 일로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그냥 자동차, 석탄 발전 저평가되겠죠. 당연히 저평가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운하 관련주와 비슷하게 보게 된다는 거. 물론 석탄 발전소를 당장 없앨지는 못해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얘가 돈을 벌겠냐라는 겁니다. 철도라는 게 나왔는데 운하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겠느냐. 운하가 돈 많이 벌고 있는 곳에 제일 먼저 철도가 깔릴 거기 때문에 이게 경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맞아요. 과거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PBR 낮은 종목을 사서 사람들이 외면할 때 PBR 낮은 종목을 사서 끌고 올라가는 거 좋은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기술혁신,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놓고 보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철도, 운하 왜 그렇겠습니까?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을 바꿔 나가면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가치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장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았겠죠. 물론 뭐 그러다가 철도도 한번 대붕괴가 일어납니다. 1840년대 가게 되면 뭐 철도 주식들 폭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뭐 2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이제 대규모 철강 뭐 이런 회사들 석탄 뭐 이런 거 이제 합병하고 카네기가 어떻고 뭐 이런 식의 록펠러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JP 모간이 어떻고 이런 시대였는데 엄청 비싼 값에 나왔거든요. JP 모간이 그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키웁니다. 그 미국의 철강 회사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 US 스틸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JP 모간이 이걸 이제 회사를 만듭니다. 당시에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끌어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JP 모간하고 카네기 다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 상장시키니까 가격이 튀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JP 모간의 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문이었죠.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 혁신이 끝나고 세상이 안정되고 이제 정리될 거 정리되고 새롭게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가치주를 찾으면 정말 워렌 버핏식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한 중간에 기술 혁신의 한 중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비 기업들이 상장 회사들만 따져도 10% 정도의 좀비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버려요. 뭐 물론 시장은 언제든 버립니다. 이런 기업도 언제든 버리는데 PBR이 낮아요. 이 기업들을 사서 이 기업들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냐? PBR을 열심히 보다 보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기 시작하고 막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하거든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애정이 당연히 가죠.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투자를 볼 때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PBR, PER. PBR은 과거의 일이죠. 이 기업이 투자를 해놓은 거고 PER은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라는 이익을 보는데 산업혁명 시기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PBR은 보지 마시고 이 기업이 돈을 앞으로 벌 수 있냐, 돈 벌 능력이 있느냐, 이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느냐,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PER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